자, 오늘은 진나라와 한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가 금방 망해가지고 진나라와 한나라를 합쳐서 진한시대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진나라와 한나라 시험에 매우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먼저 진나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진은 오늘날의 이 진이란 나라가 이름이 서양에 알려져서 진화, 차이나 이것의 어원이 될 정도로 아주 중국의 최초의 통일 왕조로서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진나라는 어떻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던 중국의 나라들을 통일할 수 있었는가?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 진에서 꼭 기억해둬야 될 거 첫 번째 이 상앙이라는 인물입니다. 기억하시고 법가 사상에 입각한 부국강병을 추진한 거죠. 그래서 개혁 정책, 당시로 치면요, 강력한 개혁 정책으로 부국강병에 성공한 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시황제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기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조가 되겠습니다. 시황제는 중국을 통일하고 통일 국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춘추전국 시대 때 여러 개의 제후들의 국가로 쪼개져 가지고 쓰는 돈도 다르고요. 문자의 모양도 다르고요. 당연히 뭐 언어도 방언이 많으니까 달랐겠죠. 사상도 다르고요. 이것을 다 하나의 나라로 통일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 전체를 통일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네들 왕보다 한 끝발 높은 뭔가 새로운 이름을 갖고 싶어 라고 해서 만든 이름이 황제라는 이름이고요. 이 황제라는 명칭이죠. 이 황제라는 명칭이 시작된 그것이 내가 시작이야. 그래서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진나라에 시황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죠. 자, 시황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시황제가 중국을 다 통일했으니까 중국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일 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를 통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문자를 통일합니다. 똑같은 문자를 써야겠죠. 한자의 모양이 좀 달랐는데 이것을 하나로 똑같이 문자를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량형. 도량형은 무엇을 재는 단위를 말합니다. 재는 단위를 말하는데 이것을 똑같이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면은 1kg가 이만큼이고 이 동네 가면 1kg가 저만큼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화폐. 화폐도 통일합니다. 화폐 반량전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 화폐도 통일합니다. 자, 이렇게 어, 그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하나로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상도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그 진나라의 것에 반대하는 것을 좀 통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법과 사상만 중시하고 나머지를 철저하게 통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제 책을 불질러 버렸다, 갱 묻었다, 유학자를 묻었다. 그래서 유학자가 뭐 크게 피해를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학자가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진나라에서 법을 중시하는 생각을 전국적으로 강요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게 진나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상을 통제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안정되니까 다른 동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중국 내부가 안정되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땅 밖에 이민족의 침입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때 제일 무서운 것은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을 막기 위해서 어,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른바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은 이때는 토성이었고요. 우리가 그냥 사진에서 만리장성 관광 가는 그 만리장성은 이 진나라 때 만든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흙으로 만들어도 엄청나게 당시로서는 고된 노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노동과 너무나도 가혹한 법의 적용이 사람들한테 반발을 사게 되면서 진나라가 차츰차츰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는 사건인데 이 진승과 오광의 난은 법이 너무 가혹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무너지게 된 진나라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하나 더 봐둬야 될 것은 진승과 오광의 난이 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봉기가 일어나면서 진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자, 진나라에서 일어난 각종 봉기로 진나라가 무너지면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게임으로 보드 게임으로 만든 게 현대 장기 게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나라와 한나라의 초나라와 한나라 미안해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어, 게임으로 만든 거죠. 그 전쟁을 거치면서 한나라가 중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이 한나라를 만든 사람을 우리가 한고조라고 부르죠. 성이 유씨예요. 그래서 유씨가 나라를 새로 만들어서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럼 한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한나라에서는요. 한나라 황제 3명 정도를 기억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라를 만든 한나라 고조, 그다음에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한나라 무제, 그리고 중간에 한나라가 한번 망합니다. 망했다가 다시 부활을 해요. 그때 부활시킨 황제가 광무제라는 황제입니다. 이렇게 3명의 황제를 기억해 두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한나라의 고조부터 살펴보죠. 한고조의 이름이 유방이에요. 이 아저씨가 그렇게 뭐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주변에 뛰어난 인물들을 잘 자기 편으로 끌어 모아서 개인적인 능력이 아주 특출났었던 항우라는 사람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능력이 특출나진 않았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잘 끌어모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았겠죠. 그러면은 이 뛰어난 사람들한테 야, 너 고마웠어라고 선물을 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선물을 주면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국가를 운영한 형태를 우리가 군국제라고 부릅니다. 군국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군국제도는 어떤 형태냐라고 살펴보면요. 국가가 어, 이렇게 어떤 국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왕이 직접 지배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왕이 직접 지배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뛰어나게 공을 세웠던 자신의 신하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거기를 알아서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지난 시간에 왕이 자기의 친척에게 땅을 나눠주고 알아서 지배하고 나한테 충성하고 의무만 다해라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는 제후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제후들한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될 것은 왕과 제후와의 이 관계는 봉건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왕은 자기 지역, 이 자기 빨간색 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지배하죠. 직접 군과 현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파견해서 직접 지배해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빨간색 요 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군현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현제적인 모습과 봉건제적인 모습이 섞여 있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군국제라고 부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두 번째 황제 이런 개념 아닙니다. 한참 뒤 황제예요. 그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한나라의 무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진나라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이죠. 이거 세우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불만이 쌓이고 이 과정에서 진승과 오관의 난도 일어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왜 했냐? 북쪽에 유목민족인 흉노족이라는 유목민족이 무서워서였어요. 한무제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황제, 그래서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황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고조가 죽으면서 한고조의 신하였었던, 그래서 이 군국제 체제에서 제후로서 봉건적 영토를 하사받았던 이 사람들이 조금씩 죽고요, 또 제거당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무제는 전국을 다 군현제로 직접 지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한무제 하면은 꼭 기억해둬야 될 것이 군현제를 완전히 확립한 황제. 그 전에서 조금씩 하면서 이제 봉건제후가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한무제 때가 되면은 한고조 때와 달리 곤조 때와 달리 이렇게 한 나라가 있으면은 여기를 다 왕이 지배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제후한테 나눠주는 거 없는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군현제죠. 자, 직접 지배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이 전국에 다 쭉쭉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중앙 집권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이 사람이 국가 운영을 위해서 때리고 패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유연한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교를 받아들여요. 유교. 자, 이때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동중서 외우세요. 이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법질서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로는 착하게 살자, 뭐 효도해라, 충성해라, 뭐 이런 거죠. 인의예지를 강조하는 이러한 유교를 국교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 체제가 어느 정도 어, 제도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완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한무제는 대외적으로 그 이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되겠죠. 자, 이 한무제 때 한나라가 가운데 있다라고 치면요,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흉노, 공격해서 흉노를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항상 북쪽에서 만리장성까지 쌓으면서 위협적 세력이었던 흉노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한나라를 중심으로 남쪽에 가면은 베트남이 있거든요. 베트남. 이 베트남 지역의 북부 지역을 공격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의 베트남, 선생님이 그냥 베트남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기 좋게 얘기하는 거고, 당시에는 이제 월나라, 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우리가 있죠. 고조선. 그래서 고조선과 이 베트남은 망하죠. 네, 망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쭉 가면요. 여기에 흉노가 워낙 세가지고 이 흉노를 쫓아내기 위해서 서쪽으로 더 가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어요. 그 대상이 이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나라 이름이 이상한데요. 이거는 중국 애들이 지들 한자로 써서 그래요. 자, 이 나라였는데 이 나라는 이제 싸운 건 아니고요. 이 대월지는 싸운 건 아니고 이 나라에 친구를 먹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보내진 사람이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건.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막 서쪽으로 고생을 해서 갔다가 고생을 해서 돌아오거든요. 이 돌아왔었던 루트가 사막을 뚫고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죠? 사막길이죠. 그래서 한나라에서 서쪽으로 사막을 뚫고 나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나중에 중국의 비단이 서쪽으로 팔려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비단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개척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원래 목적은 요 대월지의 친구를 삼아가지고 흉노를 같이 공격해서 얘를 없애버리자라는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이건 실패했고요. 대신에 가는 길만 새로 개척이 되면서 교역로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다니면서 남월 멸망시키고 고조선 멸망시키고 흉노는 서쪽으로 쫓아내고 그러면서 중국 영토를 안정시킨 인물이 한무제입니다. 그럼 전쟁을 되게 많이 했겠죠? 그럼 전쟁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전쟁 비용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나라 살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무제는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전쟁을 하면서 국가 재정이 좀 바닥났다. 그럼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경제 정책을 썼겠죠. 그래서 경제를 국가에서 통제합니다. 그래서 통제적인 경제 체제를 경제 정책을 폈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로 무엇을 통해서 활용했냐면요. 소금하고 철. 이 철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소금은 이거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어, 전매제도로 팔아버립니다. 국가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를 통해서 소금과 철의 수입을 국가가 다 가져갔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수법과 평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균수법과 평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기억을 좀 해둡시다. 먼저 균수법. 이 균수법은 지역마다 물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쵸. 특산물이 어느 지역은 많이 나면 그 지역은 좀 쌀 거고 어떤 지역은 그 특산물이 없으면 그게 좀 비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지역 차를 이용해서 물가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이쪽의 물건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요. 그 다음에 평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준법은 이건 시간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 특정 작물이 1년 내내 난다기보다 걔가 수확이 되는 시기가 있죠. 그 수확되는 시기는 물가가 좀 쌌다가 그 값이 쌌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좀 다 떨어져 갈 때쯤이면 값이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놨다가 오를 때 팔 수 있겠죠. 이러한 시간차를 이용해서 또 물가를 조절하고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수법은 지역에 대한 차이, 평준법은 시간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물가를 조절했어요. 좋게 말하면 물가를 조절한 거고 이 조절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입들이 있겠죠. 그쵸? 이런 것을 또 이용을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오수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니네 그 지역에 있는 쌀이 많이 났으니까 이거 저쪽 동네 쌀 없으니까 저쪽 동네로 보내. 뭐 이런 거죠. 그 동네 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딴 동네에 비싸게 팔고 싶은데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통제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와중에 나타난 수입들을 모자란 국가 재정으로 메꿔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제의 통제 정책인데요.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소금과 철의 전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살펴 꼭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 무제까지 얘기하고요. 한나라의 뒤쪽 부분과 한나라 사회와 문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